이 남자는 완전히 금속으로 된 우리에서 깨어난다. 그는 옷이 없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가 주위를 둘러보면 그는 많은 비슷한 것들을 본다. 불운한 동료들이 있는 우리, 곧 노예가 될 사람들. 하지만 진은 사실 이 모든 상황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도적 소녀가 그들에게 먹이를 주러 온다. 그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눈물을 흘린다. 우리장처럼 아무렇지 않게 우리를 통과한다. 소녀가 그가 금속을 얼마나 쉽게 부러뜨렸는지 볼 때 그녀는 두려워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가 그녀를 죽일까봐 두렵다. 하지만 그녀를 때리는 대신 우리 소녀는 그녀를 치료하고 그녀가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단지 그들이 붙잡았기 때문에 산적들을 돕고 있다. 그녀의 남동생을 데려가 그녀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다. 소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쓰레기들을 모두 처리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문을 박살내고 첫 번째로 그것을 날려버린다. 처음부터 끝까지 줄무늬가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낸다. 두들겨 맞은 악당들만이 뒤에 남아있었다. 충격에 휩싸인 도적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는 그냥 너무 빠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강인해진다. 마침내 그는 그들의 상사에게 도달한다. 그리고 이 쓰레기는 이 세계에서 정말 강하다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반격하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 소년이 마지막 산적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그저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돈과 노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는 남은 도적들을 그냥 끝장내버린다. 그리고 다가온다. 이 산적 두목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왜 그가 자신의 영혼의 힘을 쓸 수 없는지, 그리고 왜 이 벌거벗은 남자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강한지. 그는 그를 한심한 벌레 보듯이 바라본다. 그리고 이 쓰레기 같은 놈은 자기가 정말 큰일 났다는 걸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달리기 시작한다. 리조트, 괴물이 있는 우리, 그리고 산적두목은 이제 우리 친구가 끝장났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괴물이 앞으로 돌진할 때 진은 그의 공격을 쉽게 막는다. 이제 이 쓰레기 같은 놈은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맨손으로 괴물의 직격을 막아내는 인간은 본 적이 없다. 그는 초인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 그는 자신의 신성을 끌어내고 그저 에너지 빔으로 괴물을 완전히 소멸시킨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그는 그 쓰레기 같은 놈에게 돌아가 제대로 때리려 한다. 그가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한 짓에 대해. 하지만 진은 왜 그렇게 강하고 그는 어떻게 이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1억 년 전에 시작되었어요. 거대한 재앙이 지구에 닥쳤다. 인류 전체를 말살하는 것. 전 세계의 대중. 이 재앙의 씨앗은 신비한 바이러스가 동물들을 변이시키기 시작하면서 뿌리를 내렸다. 그들을 이 세계적이고 무시무시한 괴물로 뒤틀어 놓는다. 나중에 콜옵터라고 불리게 된 존재들이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 발병은 너무 빠르게 퍼져서 인류는 참혹한 재앙으로 인해 인구의 99%를 잃었다. 남아있는 인류의 잔존자들은 최선을 다해 전선을 지키고 맞서 싸웠다. 불행하게도 곧 기존의 전쟁 방식이 이 괴물들에게는 전혀 쓸모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절박함에 내몰린 인간들은 동족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했다. 모든 실험 중에서 진수 두만이 실제 결과를 보여준 유일한 성공적인 실험 대상이었다. 그분과 함께 과학자들은 지구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나노머신으로 구성된 역바이러스를 개발했다. 그는 새로 얻은 비할 데 없는 능력으로 무장했다. 그는 이 세계의 초인적인 구세주가 되었다. 항상 인류의 마지막 생존 집단을 보호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다. 그들은 그저 너무 늦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인간 생존자들마저 죽음을 맞이했다. 지킬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자 진의 존재는 자신이 만들어진 바로 그 임무를 실패함으로써 목적을 잃은 듯했다. 적어도 그의 과학자 친구 카구라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진은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계속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전히 있었다. 비록 그는 현재의 인구를 구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능력이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나노머신들이 이미 열심히 작동하고 있다. 환경에서 타락한 자의 영향을 제거하기. 그는 언젠가 지구가 결국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리고 그는 그날을 기꺼이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카구라는 그를 앞으로 수세기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동면 캡슐 안에 넣었다. 진은 평화롭게 동면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 괴물들은 계속해서 지구를 유린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수세기로 바뀌면서 그리고 세기가 천년으로 흐려졌다. 세계 환경의 변화가 마침내 기하급수적으로 복합되기 시작했다. 그 극도로 변이된 생물들은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종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이 진화의 순환은 1억 년 동안 계속되었다. 결국 우리는 3명의 새롭게 진화한 인간형 존재들이 무서운 괴물을 필사적으로 따돌리려 애쓰는 장면에 이르게 된다. 허둥지둥 살아남은 이들은 우연히 고대 유적을 발견하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다. 그 무자비한 마수는 그들을 뒤쫓아
시설 안으로 곧장 들이닥친다. 도망칠 곳이 없어 궁지에 몰린 세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생물의 만족스러운 만찬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소리치며 무리 중 한 소녀가 도움을 청하고 마을의 수호신이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기도한다. 기적적으로 그녀의 말이 들린다. 너, 그들 바로 뒤에 있는 캡슐에서 1억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의 소년이 깨어나도록 촉발했다. 고대 인간이 에너지 빔을 발사한다. 괴물을 그 자리에서 정확히 명중시키다. 혼란스러운 세 사람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어디선가 알몸의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엉망이 된다. 이 벌거벗은 체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친구 카구라가 개발한 파괴할 수 없는 잠금 상자에 깔끔하게 보관된 자신의 옷을 찾는 것이다. 랩의 오래된 시스템을 부팅한 후 그는 자신이 기본적으로 1억 년 후의 미래로 속전속결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데이터가 손상되었지만 기계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한 기적이다. 카구라가 만든 나노머신 바이러스는 의도한 대로 정확히 작동한 것 같다. 부패자를 소멸시켜 시설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또한 오랜 친구가 남기고 간 통신 튜브를 발견하지만 그 내용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는 그러고 나서 인간형 현지인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자신의 남성성이 바람에 아무렇지 않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그에게 알몸인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재빨리 옷을 입고 수백만 년 전 그가 뽐냈던 그 신선한 모습을 다시 되찾는다. 잠시 후 그는 세 사람과 함께 시설을 나선다. 수평선 위로 강렬하게 빛나는 태양에 의해 즉시 눈이 멀 뻔했다. 사실 그는 이렇게 활기찬 광경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그가 한때 알던 종말의 황무지와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아이들은 즉시 자신들의 정착지로 돌아가기 시작하며 수호신이 그들을 따라오라고 고집한다. 반면에 우리 소녀는 그는 자신이 어떤 종을 다루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는데 너무 몰두해 있다. 결국 인류는 지금쯤이면 기술적으로 화석연료가 되었어야 한다. 뚜렷한 동물적 특성을 지닌 이 인간형 존재들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임이 틀림없다. 나노머신의 지속적인 간섭과 뒤섞여 있다. 게다가 이 녀석들은 인간이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정확히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는 자신을 진시두라고 소개하며 그냥 이름만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그 대가로 염소기를 가진 소녀는 자신을 하카마필이라고 소개한다. 코알라처럼 생긴 친구가 단포이고 그 옆에 있는 고양이 소녀가 샨디야. 하카마는 나머지 인사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 진을 끌고 가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의 마을이 바로 근처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들이 새로 찾은 수호신을 집으로 데려와서 현재의 침입자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비극적으로도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마을은 이미 습격당하고 황폐해졌으며 여러 정착지가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샹디는 그 참혹한 광경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어머니를 찾으려고 앞서 달려간다. 그들이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서 진은 잠시 시간을 내어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한다. 그는 즉시 마을의 방어 시설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아차린다. 경계벽과 집들 모두 단순한 나무로 지어져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 새로운 문명이 그가 기억하는 인간 시대에 비해 기술적으로 훨씬 뒤처져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마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 진은 한 여성이 기괴한 괴물과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단 한 번의 흘끗본만으로 그녀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그녀가 마주하고 있는 생명체가 수백만 년 전의 부패자들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곧 알아차린다. 게다가 살아남은 부패자들만이 이곳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리틀 하카마는 신체적으로 빛나게 하는 일종의 마법 기술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그녀의 개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드러난다. 진은 앞으로 돌진하여 단 한 번의 강력한 발차기로 괴물을 순식간에 제압한다. 그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부상당한 노년의 여성을 품에 안아 올린다. 그리고 위험지대에서 달아난다. 리틀 하카마에게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명확한 기회를 남겼다. 그녀의 마법을 집중하고 있다. 그녀는 강력한 유력을 지닌 작은 화염쿨을 발사한다. 괴물을 공식적으로 쓰러뜨리고 죽은 생물을 관찰하면서 진은 대기 중 나노머신이 이 괴물들의 전설적인 치유 능력을 실제로 빼앗았다는 자신의 이론을 확인한다. 그러나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한 지역 소녀가 그와 같은 나노머신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이다. 그의 교육받은 추측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대기 중에서 나노머신 입자를 직접 끌어와 공격 마법에 이용하는 것 같다. 이는 그가 하는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 분명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순수 인간만이 그 기술을 다룰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방금 구해준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호기심을 표현하며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런 마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가 정확히 무엇을 묻는지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신성한 힘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이 마법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4명을 넘지 않는다. 진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신성한 힘이라는 것은 그저 나노머신 조작을 설명하는 원시적이고 화려한 방식일 뿐이다. 하카마는 나이 많은 여인에게 달려가는데 그 여인은 알고 보니 그녀의 할머니였다. 하카마는 초조하게 다른 마을 사람들의 안부를 묻지만 그들은 이미 대피했다는 사실만 알게 된다. 이 말에 세 사람은 안도의 물결이 밀려온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피하지 않고 위험한 마을로 돌아오는 이유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있다. 결국 그들이 방금 쌓은 짐승은 그것에 비하면 겨우 유충에 불과하다. 현재 그 지역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거대한 성체 괴물. 갑자기 이성적인 목소리가 긴장감을 뚫고 울려 퍼진다. 노부인에게는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안심시킨다. 그녀가 언급한 그 거대한 침입자? 이 신참은 자신이 혼자서도 그것을 단숨에 처치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할머니는 전쟁터에서 이 익숙한 얼굴들을 다시 보게 되어 충격을 받고 즉시 남자에게 다른 마을 사람들에 대해 묻는다. 파란머리의 전사는 나머지 민간인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소에 도착했다고 확인해준다. 알고 보니 이 파란머리 남자와 함께 있던 나이 많은 남자는 사실 하카마의 아버지였다. 두 사람은 감동적인 재회를 나눈다. 당연히 그는 그녀가 어디로 도망쳤는지 묻는다. 그 소녀는 솔직하게 봉인된 문으로 곧장 갔다고 인정한다. 할머니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가운데 나이 많은 여자는 하카마가 그 저주받은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그 문 너머의 영역은 오직 마을의 수호신에게만 속한다고 한다. 작은 하카마는 괴물의 침입에 완전히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단순히 신의 도움을 구하러 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녀가 자랑스럽게 지적하듯 전설 속의 진짜 신이 바로 그녀 옆에 서 있다. 이해할 만하게도 할머니는 매우 회의적이다. 이 무작위의 젊은 청년을 그들의 신성한 수호자로 인정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더 나쁜 것은 그의 외모만 보고 사람들은 우리 소년이 열등한 종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그런 신성한 칭호를 부여한다는 생각은 정말 터무니없게 만든다. 리틀 샨디는 들어오며 파란머리의 오빠에게 진이 진짜임을 설득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녀의 편견이 심한 오빠는 진의 평범한 인간기를 지적하며 그녀의 주장을 즉각 일축한다. 그들의 사회에서 뚜렷한 동물적 특징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열등한 존재로 분류된다. 이 남자가 보기에는 그의 여동생은 그저 엄청나게 순진한 오해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도 그 어린 소녀는 당당하게 버티며 이 남자가 자신들을 쫓아온 침입자를 손쉽게 물리쳤다고 자랑스럽게 밝힌다. 감동하지 않은 그녀의 오빠는 발을 털어내며 자신도 침입자를 똑같이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거만하게 주장한다. 우리 영우에게 시선을 돌리니 그는 이미 이 모든 부당한 상황에 완전히 지쳐 보인다. 푸른머리의 전사는 침입자에게 마을을 즉시 떠나라고 위협하며 열등한 혈통을 가진 존재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 수다쟁이는 여전히 입을 놀리면서 진을 그냥 지나쳐 걸어간다. 그는 자신감에 차서 스스로 거대한 침입자를 혼자서 죽이는 자살임무를 자청한다. 그런데 이 거만한 파란머리는 사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할머니는 사스가 방금 내린 무모하고 즉흥적인 결정에 눈에 띄게 불안해한다. 그녀는 다시 진에게 시선을 돌린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임을 인정한다. 감사 인사를 전한 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한다. 아이들을 대피소의 안전한 곳까지 호송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르스가 순전히 오만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는 동안 놀랄 것도 없이 우리 소녀는 단호하게 따르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그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고 그는 분명히 가만히 서서 그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과 결코 열등한 종족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알게 만들기로 결심한다. 당면은 마땅히 근처 호수로 전환되는데 그곳은 현재 그로테스크한 것을 숨기고 있다. 거대한 괴물 사스가 마침내 등장했습니다. 그 남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바로 전투 자세로 들어간다. 그의 창과 몸에는 제우스와 같은 번개가 번쩍이며 충전되어 있었다. 그는 짐승을 향해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간다. 반격을 시도하기 위해 그 사악한 생물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새끼를 투사 무기로 사용한다. 운 좋게도 이 돌보지 않은 미끈거리는 유충들은 사스, 전기창의 쉬운 표적이다. 길이 열리자
사스는 그 기회를 포착한다.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땅에서 높이 뛰어오른다. 그 망할 놈의 얼굴을 정면으로 가르는 치명적인 배기. 괴물이 순전한 고통에 비명을 지른다. 물론 우리 모두 그것이 그렇게 쉬울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옳았을 것이다. 사스의 완전한 경악 속에서 괴물의 깊고 벌어진 상처는 즉시 재생되기 시작한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파란머리의 전사가 마비된다. 그를 치명적인 반격에 완전히 노출시켜 피할 틈도 없이 당하게 만든다. 정확히 예상한 대로 진은 마지막 순간에 끼어들어 아무렇지 않게 거대한 공격을 손쉽게 막아낸다. 한때 흔들림 없이 오만했던 바보 사스는 갑작스럽게 엄청난 현실의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괴물이 뒤로 뛰어올라 이전보다 2배의 힘으로 또 한 번 공격을 가한다. 하지만 내 남자, 그런데 그 생물에게 공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진은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기만 해도 괴물의 살점을 깨끗하게 뚫어버린다. 건방진 꼬마는 그 장관을 멍하니 침묵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곧이어 나머지 일행이 물가로 달려온다. 그들은 아직 이전에 미친 듯한 전력 질주에서 숨을 고르지도 못했다. 그들의 턱이 다시 한번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 소년이 한 손으로 거대한 괴물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며 괴물이 계속해서 엄청난 힘을 가하려 하자 진은 이 대결의 진심으로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로 결심한 그는 사스를 허리로 끌어안고 그리고 재빨리 몸을 피한다. 카메라가 멀어질 때쯤 우리는 진의 에너지에 의해 완전히 꿰뚫린 거대한 괴물을 목격한다. 사스는 괴물이 무한히 재생할 수 있다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공격도 소용없다고 필사적으로 주장한다. 다행히도 진은 이미 그 정확한 변수를 고려해 두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노머신이 유용하게 작용하며 괴물의 세포 재생을 적극적으로 무력화한다. 사스가 이전에 입힌 피해는 실제로 상당히 컸지만 상처가 너무 얕아서 그 생물의 치유 능력을 압도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제 사스는 이 열등한 남자가 실제로 그들의 소신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정신적으로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유머러스하게도 진은 자신이 그런 거창한 칭호를 받을 만한 신성한 혈통이 전혀 없다고 재빨리 부인한다. 그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은 자신의 지속적인 존재 이유 전체가 미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괴물들을 도륙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분노한 그 짐승은 으르렁거리며 거대한 꼬리를 마구 휘두른다. 끊임없이 방어망을 물처럼 빠져나가는 민첩한 영웅을 필사적으로 짓누르려 애쓰고 있다. 빠르게 승리 전략을 세운 후 진은 생물을 조밀한 노란 얼음 결정에 가두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그가 한 발로 보장된 치명타를 충전할 때 짐승을 산산조각 내어 완전히 소멸시키다. 그는 마침내 제대로 된 소개를 한다. 그는 자신이 인류의 비극적인 어리석음에서 직접 태어난 괴물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1억 년의 잠을 견뎌낸 유물이며 이 끔찍한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정화하기 위해 지정된 무기라고 말한다. 사스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종얼거리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처지가 아니지만 지금 그가 신경 쓰는 유일한 것은 진이 정말로 자신의 거대한 주장에 걸맞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다. 물론 진은 할 수 있어. 결국 그는 우주를 창조한 사람이니까. 그는 셀 수 없이 잔혹하고 비극적인 실험들의 문자 그대로의 결실이며 상상을 초월해 준비된 무기이다. 인류의 피로 얼룩진 역사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최초이자 마지막이며 유일한 진정한 인간이다. 그의 소개가 완전히 끝났다. 진이 에너지 공격을 발사한다. 너무나 눈부시게 강렬하다. 그것이 즉시 괴물을 소각시킨다. 그 광선은 너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해서 지구의 대기를 곧장 뚫고 우주의 진공을 관통한다. 그 자식이 다시 자랄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괴물이 확실히 죽고 사라졌으니 그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게임에 돌아올 것이라고 안전하게 추측할 수 있다. 사스는 완전히 말할 의지를 잃는다. 방금 그의 부풀려진 오만함을 겪은 철저하게 그의 얼굴에 다시 들이밀렸다. 한편 그룹이 보지 못하는 사이 덤불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 소년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이 신비로운 여성은 원래 호수에서 보고된 새로운 유형의 침입자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괴물이 행동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행운을 얻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그녀가 보기에는 왕도에 있는 성기사단의 최고 엘리트 간부들조차도 그런 거대한 위협에 단독으로 맞서려고는 감히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무명의 시녀는 그것을 정말 식은 죽 먹기처럼 해냈다. 스파이는 정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녀는 방금 목격한 모든 것을 자신의 길드에 전하고 싶어하는 흥분을 도저히 감출 수 없다. 그날 늦게 진은 마침내 100만 년 된 그의 친구 카구라가 그를 위해 남긴 홀로그램 메시지. 그의 디지털 친구는 진이 실제로 이것을 볼 때쯤이면 수백만 년이 흘렀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엄청난 시간 도약 때문에 카구라는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행성의 환경이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간절히 궁금해한다. 그는 시작하자마자 나쁜 소식을 전한다. 사악한 철학자들은 세상이 극적으로 회복된다 해도 결코 완전히 멸종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실은 이미 꽤 분명해요. 왜냐하면 진이 방금 막 하나와 싸움을 끝냈으니까요. 카구라는 진이 깊은 동면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는 주기적으로 직접 냉동수면에 들어갔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 복원 덕분에 전체 오염원의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타락자들은 그것과 함께 진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적응은 세상이 결코 이 위협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카구라는 새롭게 등장하는 생명체들을 의도적으로 유전적으로 편집하여 그들이 타락자들에게 단순히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카구라는 그가 엄청난 것을 남기고 갔다는 사실을 밝힌다. 우리 소년만을 위한 파워업입니다. 맞아요. 그 불길하게 빛나는 녹색 액체로 가득 찬 주사기가 바로 진이 자신의 혈관에 직접 주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자 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즉시 마법 에너지로 바스락거리며 빛나기 시작한다. 그가 방금 복용한 혈청은 그에게 나노머신과 100%의 호환성을 부여한다. 통합이 완전히 완료되면 진은 엄청난 물리 피해를 생성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나노머신 형태의 변형을 통해 물체를 변환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번 업그레이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오랜 친구는 전 세계 곳곳에 비슷한 파워업을 숨겨놓았다고 밝힌다. 그는 일부러 그것들을 한 곳에 모두 보관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오염자들이 시설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한 번에 쓸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또한 이번 보물찾기는 진이 전 세계를 여행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장엄함을 직접 목격하십시오. 카구라는 이 먼 시대에 부패자들이 어떤 위협이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지만 그가 확신하는 것은 미래가 그들이 수천 년 전에 떠나온 암울하고 종말적인 현실보다 훨씬 더 밝다는 사실이다. 메시지가 진행됨에 따라 홀로그램 투영은 그 불쌍한 과학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많이 나이 들었는지를 보여준다.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순간이다. 카구라는 자신이 이 아름답고 복원된 세상을 결코 직접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깊은 슬픔을 표현한다. 공식적으로 바통을 넘기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진에게 맡긴 후 메시지는 마침내 끝을 맺는다. 정확한 타이밍에 하카마와 나머지 일행이 도착하여 그들이 소위 수호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한다. 그녀와 코알라 남자 단포는 그를 마을로 데려가기 위해 왔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돌아가는 길에 진의 예리한 눈은 하카마의 목에 걸려있는 익숙한 연구시설 출입키를 포착한다. 그는 호기심이 생겨 그녀가 그 펜던트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정확히 궁금해하며 물어본다. 하카마는 오래전 놀라운 인물이 그녀의 조상들에게 이것을 세대를 거쳐 보호부적으로 전하라고 했다고 설명한다. 전설에 따르면 만약 마을에 임박한 위험이 닥치면 바로 이 열쇠가 수호신을 불러내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진은 깊이 감동한다. 그는 친구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느라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에 매우 감격하며 가구라에게 깊은 빚을 진 기분이 든다. 마을 한가운데에서는 이미 성대한 파티가 한창이다. 모두가 먹고 마시느라 바쁠 때 아이들은 마침내 그들의 보호자를 다시 무대 위로 데려온다. 하지만 분위기는 열등종의 생물을 본 어른 마을 사람들이 즉시 수군거리기 시작하면서 약간 달라진다. 그들의 편협한 시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평범한 존재가 전설적인 수호신의 칭호를 가진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 소년들의 잠재력을 시끄럽게 의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스가 일어나서 그 그룹에게 감히 그런 행동을 했다고 완전히 화를 낸다. 그들의 구세주를 비난하다. 그는 심지어 마땅히 받아야 할 주먹질까지 한다. 결국 이 위선자들은 위험이 고개를 들자마자 가장 먼저 도망친 겁쟁이들이었으니까. 이 거친 공강을 지켜보며 하카마와 단포는 사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순도 높은 위선을 거의 냄새로 맡을 수 있을 지경이다. 결국 그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진의 힘을 비웃고 맹렬히 의심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다. 마을 할머니가 앞으로 나와 진에게 말을 건넨다. 개인적으로 그녀는 압도적으로 큰 빚을 진 기분에 정착지 전체를 대표하여 최대한의 감사를 전하려고 한다. 사실 그의 시기적절한 개입이 아니었다면 그들 중 누구도 지금 그곳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마을은 재로 변했을 것이다. 역시나 내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칭찬을 흘려보내며 그저 자신의 일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람들이 선의의 표시로 그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고서는
그를 그냥 보내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는 물질적인 부를 요구하는 대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정보를 요청한다. 진은 세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개요를 원한다. 불행하게도 몇몇 외딴 마을 사람들은 그런 벅찬 지정학적 질문에 답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그들은 그에게 코르모시아의 왕이 거주하는 왕도를 방문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수도에 모이기 때문에 그곳은 세계적인 사안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대한 중심지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코다마 마을 상인들이 나무 누에실로 만든 특산품을 팔기 위해 자주 그곳을 방문한다고 언급한다. 수도도까지 가는 길은 악명 높게 길고 험난하지만 할머니는 진이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하카마에게 그의 공식 안내자가 되라고 맡기기까지 하며 진에게 어차피 그녀도 왕도에 갈 예정이니 함께 데려가라고 제안한다. 하카마는 신성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드문 인물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마법 사용자를 양성하는 명문 아카데미에 입학하고 싶어한다. 진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정식 교육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놀란다. 갑자기 우리 소년이 매우 시끄럽고 매우 충성스러운 팬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사스는 여정에서 수호신의 개인 경호원이 되겠다고 열정적으로 자원한다. 노파는 그를 빠르게 제지하며 사스에게 수도에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사스는 자신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큰 소리로 자랑한다. 그는 명망 높은 성기사단에 입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것이 순전히 허황된 바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사스가 기본 아카데미에도 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지적하며 엘리트 기사단에 입단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진은 당황한다. 사스가 신성한 힘을 다루는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은 그가 입학 과정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카마가 그 함정에 대해 설명해준다. 멍청이들을 걸러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필기 시험이 필수로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스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멍청함의 희생양이 들고 말았다. 농담은 제쳐두고 진은 성기사라고 불리는 이 엘리트 계층에 대해 점점 더 호기심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장르는 마을에서 중무장한 기사로 전환된다. 그는 코다마 마을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거대한 침입자가 이미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눈에 띄게 충격을 받는다. 이 엄청난 폭로를 전하는 이는 바로 그 호숫가 전투를 덤불 속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로 그 스파이 소녀다. 기사단장은 그녀에게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라고 요구하고 소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단호하게 입증한다. 성기사단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오늘이 오기 전까지 그는 그들의 엘리트 기사단 외부에 그런 등급의 괴물을 혼자 쓰러뜨릴 수 있는 순수한 능력을 가진 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브리핑 중간에 갑자기 한 부패자가 첩보원을 기습하려고 시도하며 그녀의 드러난 등으로 뛰어든다. 기사는 눈부신 속도로 반응한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괴물을 깨끗이 둘러베었다. 기사는 왕국의 안전한 곳으로 물러서기보다는 대담한 결정을 내린다. 그는 공식적으로 너무나도 호기심이 생겨 그렇게 거대한 야수를 손쉽게 도살한 신비로운 남자를 직접 추적해 만나고 싶어한다. 진은 아름다운 아침에 눈을 뜬다. 공기의 맛을 즐기며 그가 이런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 어렵다. 그의 친애하는 친구 카구라가 그와 함께 이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그의 한 부부는 후회한다. 아이들 중 한 명이 그의 옷을 가져다 준다. 수호신에게 그것들을 착용해달라고 간청하며 다음 장면에서는 우리 소년이 마을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하카마의 할머니는 그녀에게 안내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라고 말하고 있다. 사스는 자신이 진의 여행 가이드가 될 수 없어서 몹시 화가 난 듯 행동하고 있다. 진은 그 남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사스의 움직임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가 왕도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확신시킨다. 이 말에 사스는 소녀 팬처럼 깍 소리를 질렀다. 수호신께 최고의 축복을 빌며 그분께서 하카마를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하카마 본인에게는 안전하라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의 여정은 그들의 출발과 함께 시작된다. 난쟁이와 키 큰 남자가 함께 걸었다. 모든 종류의 것을 넘어서 아름답고 경치 좋은 전망. 하카마가 그를 안내한다. 마침내 야영을 하게 되었을 때 진은 수도가 얼마나 먼지 물었다. 분명히 앞으로 4날 더 걸어가야 해서 그가 예상했던 것만큼 멀지는 않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입장과 그가 왜 세상을 탐험하려는지에 대해 정말 궁금해하고 있다. 공유하기를 거부하며 그는 그녀에게 비밀이라고 말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기 있는 고조는 카구라의 모호한 설명을 바탕으로 타락자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는
우리는 심지어 이 시대에 몇 명을 만나볼 수 있었다. 그들의 정상적인 번식 속도는 오직 파괴되고 오염된 환경에서만 발생하며 이곳은 그와는 정반대이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배후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카마는 그가 생각에 잠겨 그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는 고민한 것에 대해 그녀에게 사과한다. 진은 한 가지를 이해한다. 이 시대가 완전히 그 타락한 존재에게 지배당한 것은 아니다. 생존의 징후는 분명하고 주변에 있다. 그의 첫 번째 주요 목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조사한 다음 부패한 자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괴물들을 조사하는 것은 그가 직접 시간을 내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다. 그 외에 브로는 즉각적인 변화를 원하며 하카마에게 자신을 수호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춰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너무 많은 존경을 표하고 그는 그녀에게 그냥 진이라고 불러달라고 재촉해야 한다. 말이 달리는 소리, 둘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성스러운 기사가 그의 팀과 함께 도착했다. 우리 듀오와 잠시 시간을 갖자고 재촉했다. 이 남자는 평범한 왕자님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은 신경 쓰지 않고 어쨌든 그의 정체에 대해 묻는다. 성기사단 출신인 7사단의 대장은 자신을 아르거스 알튼이라고 소개한다. 성기사라는 개념은 아직 우리 소년에게 낯설다. 그는 이것이 마을 사람들이 언급했던 흥미로운 존재들인지 궁금해한다. 아르거스의 팀 중 한 버릇없는 기사 하나가 성질을 부린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기를 거부함으로써 지도자에게 완전히 무지함을 드러낸 평민에게 으르렁거린다. 그녀는 심지어 선장에게 이 둘이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말하지만 아르거스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카리나는 배경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성기사는 이번에는 진에게 더 존경심을 담아 말을 건넨다. 우리 소녀는 단지 카리나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을 뿐이지만 성기사님은 그녀가 무례하게 굴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 후 아르거스는 화제를 바꾸어 그 남자의 정체, 어디서 왔는지 또는 다음에는 어디로 갈 예정인지에 대해 묻는다. 하카마는 자신이 카다마 마을 출신이며 왕도까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고 말한다. 카리나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으로 사용한다. 그녀는 두 사람을 열등한 종이라고 비난하면서 잘난 척하고 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이 코다마 마을의 열등한 존재들을 폭로하면서 마치 자신이 IQ 3000인 것처럼 행동하는 온갖 거만한 폭로극을 계속한다. 진은 이 세계에 출생 기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그 발전에 매료된다. 하지만 아르고스가 다시 끼어들어 카리나가 무모한 추측을 하는 것을 막는다. 사실 그는 어린 소녀 하카마가 실제로 특별한 코다마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옷은 수도에서도 높은 품질로 존경받는 것이다. 마을의 아이들은 그런 왕족 옷을 입지 않으므로 그들이 정말로 마을 출신임을 확인시켜주고 다시 한번 카리나의 멍청한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는 그 소녀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다. 아르거스는 그의 검을 뽑아들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앞에 서 있는 남자에게 겨누며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선언한다. 우선 그는 이 남자의 옷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 남자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성기사라는 개념은 아직 이 소년에게 낯설다. 그는 이것이 마을 사람들이 언급했던 흥미로운 존재인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하카마도 순진한 척하면서 그 일에 가담하고 있다. 그 작은 소년은 부인하려고 애쓰지만 그들은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카마가 공격을 충전한다. 사방에서 여러 마법검에 의해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녀는 신성한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성기사의 칭찬을 받는다. 한편 우리 소녀는 성기사의 힘에 꽤 감명을 받는다. 아르거스의 능력은 강력하다. 진은 그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다. 이제 진정한 권한을 가진 위치에 오른 성기사님은 그 남자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을 요구한다. 그 정보가 우리 아이의 생사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자마자 진은 살기를 띤 눈빛으로 그를 노려본다. 긴장감이 강하게 감돌지만 결국에는 형은 자신의 감정을 쫓지 않기로 하고 자신이 코다마 마을에서 왔다고 숨을 헐떡이며 말한다. 카리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치며 벌떡 일어선다. 하지만 아르거스는 이 설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무기를 내려놓는다. 이는 특히 그 남자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해 위협을 하려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충격적인 반전이다. 성기사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하카마는 공식적으로 진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선언한다. 수호신의 개념은 성기사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돌아서서 떠난다. 그는 자신의 무례함을 사과하며 다시 말에 올라탄다. 아르거스는 사실 그 모든 일을 자신의 업무의 일환으로 하고 있었다. 선장은 그들이 앞으로 왕도에서 다시 만날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사실 그는 그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자신을 찾아올 기회도 제공한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서둘러 자리를 뜬다.
카리나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길 바랐던 터라 당황한다. 조차도 2년의 정신 나간 드라마 집착에 혼란스러워 보인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팀이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본다. 카리나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으며 진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열등한 종을 그냥 도망가게 놔두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한다. 열등한 종이라는 말이 그의 목에 걸려있다. 아르거스는 누가 진정으로 열등한 종인지 모르는 소녀를 조롱한다. 니아도 그의 생각에 동의하며 카리나는 충격을 받는다. 사실 그녀는 신과 같은 존재들 사이에 얼마나 신과 같은 격차가 있는지를 강조한다. 그들 사이와 그들이 마주하고 있던 남자 사이에는 그때 당시 그런 거리가 있었다. 아르거스는 실제로 한 번의 경우에 3번이나 움직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결의는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짐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던 사람, 즉시 행동하려고 했고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먼저 대응했다. 지금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겠지만 주인공 정말 잘했다. 그런데 아르거스는 신성한 힘까지 쓰려고 했지만 진을 마주하자 그 빌어먹을 힘이 아예 발동하지도 않았다. 무서운 카리나. 그가 하카마에게 썼던 같은 기술로 그녀를 쉽게 몰아넣었던 것이 그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레아도 똑같이 해보려 했지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그들의 실력과 진과 같은 괴물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르거스의 관점에서도 그런 업적은 밤의 기사단 중 최고 사령관 정도만이 해낼 수 있다. 니아와 카리나가 비웃다. 그 어리석은 소녀는 그들이 그때 얼마나 상대가 되지 않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프린스 차밍은 그들이 방금 다른 괴물들과는 다른 이례적인 괴물을 만났다고 강조하며 카리나가 그들의 부대에 새로 왔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한다. 카다마 마을의 침입자를 죽인 자에 대해서는 아르거스는 그가 같은 인물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카리나는 상황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선장은 현명하며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믿는다. 그는 또한 진이 소극적이지만 꽤 느긋하다고 생각하며 지금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그들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왕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적들의 상황에 대해 길드에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아르거스의 생각 속에서 그는 카다마 마을의 소호신 같은 이 인물과 소외된 채 남겨진다. 만약 그 남자가 그들의 동맹이 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나라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의 소녀는 다시 하카마와 함께 길을 가며 얼마 전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를 꺼낸다. 그는 모든 성기사들이 그들이 만난 그 성기사만큼 강한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하카마는 아르거스가 특별하다고 분명히 말한다. 지사단 내에서도 오직 최고의 기사들만이 성기사로 추대되어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 아르거스는 그들 중에서도 최정상에 있다. 그녀는 심지어 며칠 전 그의 정령술 발동이 얼마나 빨랐는지 몸짓으로 보여준다. 우리 소년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다. 현재 시대에는 정령의 힘을 빌리는 것을 신성력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힘을 기르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정령법 또는 정령술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카구라와 진의 나노머신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령과 같은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그는 그들이 현재 시대에는 정말 엉망진창인 판타지처럼 보일 것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카리나가 하등 존재들에 대해 느꼈던 격렬한 감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진은 그 용어에 흥미를 느낀다. 그리고 현재 시대에는 여러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곤충이나 물고기를 닮은 존재들도 있으며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종족은 심지어 물속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살 수도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 이유는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었다. 이 문장은 진에게 매우 흥미롭다. 그것은 인류의 일부 생존자들이 1억 년 후에 진화 주기를 다시 시작하게 한 원인님이 틀림없다고 그는 즉시 생각한다. 그는 이 거창한 가정을 지나치게 고민하고 싶지 않다. 대신 진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열등종이라고 불리는 가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하층민이자 약자로 여겨진다. 그들의 사회가 그들을 한 무리의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며 노예로 팔아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노예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 소년을 괴롭힌다. 하지만 하카마는 자신의 의견을 굳게 지키고 있다. 그녀는 그들과 열등한 존재들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밝게 주장한다. 그녀는 단지 누군가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를 들으며 진은 그 어린 소녀의 인성에 감탄한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들 앞에 불쑥 나타난다. 거칠고 지쳐 보인다. 이 아이는 길에 쓰러져 하카마가 그의 곁으로 달려올 때 도움을 애원한다. 진은 아이를 유심히 관찰한다.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존재가 어떤 동물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그것은 일종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는 목부터 발끝까지 멍으로 뒤덮여 있다. 이러한 부상은 평범한 사고로는 보기 어렵다. 하카마는 소녀를 들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진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 사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감사해 하기는커녕 그 아이는 즉시 연기를 멈추고 하캄의 목에 칼날을 겨눈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치라도 움직이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이 상황은 우리 소년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이제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는 또한 주변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환경을 살핀다. 한 남자가 허공에서 현실로 나타난다. 포아르의 지시에 따라 그의 작업을 칭찬했다. 이 능력은 스텔스 위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장치는 주변의 시각 정보를 나노머신이 흡수하고 이를 이용해 투명 망토를 생성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유일한 약점은 움직이면 투명화가 해제된다는 점이지만 이 녀석들은 그것을 꽤 잘 활용했다. 선장은 진을 열등한 종족이라고 부르며 멋진 옷을 입었다고 괴롭힌다. 그는 또한 진이 어디서 왔는지 같은 질문을 하지만 우리 소녀는 완전히 냉정하고 계속 야옹거리기만 해서 대답하지 않는다. 하카마는 걱정스럽게 그를 부르며 소리친다. 한편 대장은 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소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하카마는 자신의 능력을 발동하여 다시 한번 독자적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우리 소녀는 그녀에게 당장 멈추라고 고함친다. 그는 그녀가 그런 힘을 사람들에게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 작은 소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여기 대장 도둑님은 그 소녀도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진에게도 그런 힘을 쓸 수 있는지 묻지만 브로는 장난칠 기분이라 일부러 미스터리한 척 행동한다. 열받은 근육남이 그를 걷어찬다. 열등한 종에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라고 상기시키는 것이다. 선장은 부하가 그들의 물품을 손상시키려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물품들이 좋은 값에 팔릴 거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그들은 진이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은 기껏해야 열등한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카마는 이들이 아르거스가 경고했던 산적이자 노예 상인들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한다. 도적 두목이 자신의 주문을 발동한다. 하카마는 이대로라면 그들이 잡혀 노예로 팔릴까 두려워하고 있지만 먼저 소녀를 돌봐야 한다. 다음 장면에서 우스꽝스럽게도 진이 그녀를 미인잠에서 깨운다. 브로는 셔츠도 못 입고 있어. 왜냐면 이 바보들이 진짜로 그의 멋진 옷을 다 훔쳐가고 속옷만 남겨줬거든. 하카마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녀는 그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있다. 다른 노예들이 감금되어 있는 일종의 격리시설처럼 보인다. 진은 그것이 도적들의 은신처라고 설명한다. 그들보다 먼저 포획된 것들을 가리키기까지 했다. 이 사람들 모두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대부분은 열등한 종족이야. 암울한 광경이야. 하지만 웃기게도 하카마는 왜 이 남자가 저렇게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지 더 궁금해한다. 그는 자신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선영한다. 그녀는 이 남자가 옷을 입지 않고도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에 놀랄 뿐이다. 분명히 이 모습이 진에게 가장 편안하게 어울리는 스타일인 것 같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녀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왜 그가 그 자리에서 맞서 싸우지 않았는지이다. 신과 같은 힘으로 그는 한 번에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침 식사를 위해 방 안으로 보내진다. 그들이 깨어있는 것을 발견한 후 그녀는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하카마는 몹시 화가 났지만 포아르는 그들이 자신을 싫어하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용서받으리라는 기대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순수한 소녀는 짜증이 났지만 진이 실제로 그녀의 종족을 부르며 파란 머리의 그녀를 놀라게 한다. 가짜 피해자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진은 나쁜 사람들은 애초에 누군가가 자신을 미워하는지 혹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포아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가 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어쨌든 여기 속옷 차림의 남자는 요가놀이를 끝내고 본격적인 일에 들어간다. 그는 아이로 삼촌처럼 철창을 움켜잡는다. 그는 말 그대로 그것들을 억지로 벌려서 자신이 나갈 길을 만들어낸다. 포아르는 방금 본 것에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졌다. 실제로 진은 그녀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파란 머리는 이유를 몰라 혼란스러워하지만 진은 이미 그녀가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이곳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협박당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포아르는 이 남자의 추측이 어찌나 정확한지에 겁을 먹었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주기까지 하며 자신이 속았던 유일한 이유는 그 소녀의 상처가
실제로 진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범죄자들은 실제로 자기 편 동료들을 거의 죽을 지경까지 두들겨 패고 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그는 포아가 협박을 당하고 강제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안겨준다. 결국 그녀는 이 6명의 인간 쓰레기들에게 자신의 남동생이 잡혀갔다는 사실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들은 그녀가 저항하면 소년을 해외로 팔아버릴 거라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게 할 거라고 끊임없이 위협한다. 푸아르는 눈물을 터뜨린다. 그녀의 부모님마저도 이 악당들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무너지고 있었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오빠뿐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 남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흥분하다. 진은 문자 그대로 분노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하카마는 마침내 왜 자신이 그렇게 붙잡히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의 목표는 언제나 이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악당들이 고집스럽고 성가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단 한 명이라도 놓치면 나중에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다시 힘을 재건하고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형은 이 바퀴벌레들을 한꺼번에 박살내고 싶어해. 그리고 그는 이 펄이에게 백샷을 날리며 시작부터 혼쭐을 내준다. 이제 길이 열렸다. 보조 사토루는 이 하찮은 자들을 산산조각 낼 생각이다. 진은 누구보다도 악당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으며 우리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100만 년 전으로 돌아가 인류 문명이 기술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이해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그때 완전히 짓밟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첫 생각은 세상에 존재하는 정의를 감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감탄, 두 번째이자 더 오싹한 깨달음이 함께 찾아왔다. 정의가 필요한 모든 세상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를 쫓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그 소녀는 한 번도 원하던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를 괴롭히려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은 자신의 힘의 무게로 그들을 말 그대로 짓눌렀다. 수년에 걸쳐 그들의 뼈를 부러뜨리고 파괴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나쁜 사람들을 처단했다. 세상의 평화를 방해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짓밟으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에게 와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진이 잘못된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 현재로 이끕니다. 우리 소녀는 앞에 있는 루저들에게 맞서기 위해 챈드처럼 걷고 있다. 이미 시신 더미를 쌓아놓은 뒤였다. 그냥 킬수만 늘리고 싶어하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으려고 해. 그는 앞에 있는 부하에게 그들 중 한 명을 던진다. 그들 중 한 명이 그 남자를 붙잡는 순간 우리 소년이 번개처럼 빠른 발차기로 달려들어 상대를 처치한다. 그의 친구는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진은 그저 벽에 구멍을 낸 이 남자를 보내는데 멈추는 법을 모르는 괴물과 다를 바 없이 보이기 때문이다. 법에 질린 그 남자는 도망치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만이 아래층에 있는 포로들에게 들린다. 포아르는 이 비명이 다른 이들에게서 나온 것임을 감지할 수 있다. 그녀는 진이 도대체 누구인지 진심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하카마는 이 남자가 걸어다니는 신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드러낸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할 것이니 그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지금 그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구출될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포아에게는 두렵기만 하다. 도적단의 두목은 강력한 신성 마법에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완력으로 맞붙는 싸움에서는 그 남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포아르가 그런 쓸모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 소녀는 이미 그 남자를 무릎 꿇린 채 떨게 만들었다. 상사는 진에게 그만두라고 애원하며 그에게 많은 돈을 제안한다. 노예들을 포함시키는 것까지도. 그런데 포아르의 형제가 이 방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진은 노예를 제공받는다는 말만 들어도 역겨워한다. 그녀는 보스 앞에서 또 다른 남자를 죽인다. 도적 두목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의 영술조차도 이 남자의 신성한 복근, 아니 힘 앞에서는 전혀 발동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미스터리는 진이 왜 이 모든 힘을 얻게 되었는가이다. 재미있게도 우리 소녀는 이 광대를 어설픈 악당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진짜들은 적수가 안 된다는 걸 알면 최소한 도망칠 기계라도 있으니까. 하지만 산적두목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거만한 놈들이며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패배할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애원하기 시작한다. 솔직히 이 말로 하는 응징은 통쾌하다. 소년의 조언을 따라 도적두목은 달리기 위해 발을 움직인다. 그는 레버를 당기기 위해 곧장 엘리베이터로 간다. 비밀 무기를 해방하다. 그들은 괴물로서 감금되어 왔다. 모두가 자신들의 통제하에 타락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것은 어떤 귀족을 위해 획득된 강력한 야수다. 나를 괴롭히는 건
여기 보라색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대체 왜 진작에 우리를 부수고 나오지 못했냐는 거야. 도적두목은 진에게 기꺼이 도전을 내준다. 그 생물이 전투에 함성을 지르며 모든 것을 혼돈으로 몰아넣겠다고 맹세한다. 첫 번째 공격은 타락한 몬스터가 진을 쓰러뜨리기 위해 휘두르며 시작된다. 공격이 막히면서 우리는 그 거대한 가이앗을 볼 수 있게 된다. 진의 엉덩이, 아니 그의 근육의 힘에 산적 두목은 말문이 막혔다. 한편 진은 자신이 말 그대로 초인적인 몸으로 태어났다고 밝혔다. 평균적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근섬유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그의 차례가 되었으니 이 남자는 그 생물을 걷어찼다. 더 많은 힘을 발휘하겠다고 맹세하기 전에 형이 마치 손오공이라도 된 것처럼 카메하메하 파동을 쏜다. 한 번의 폭발로 괴물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렇게 떠들던 도적 두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또다시 무릎을 꿇고 있다. 그리고 그를 노려본다. 이 한심한 인간 쓰레기가 다음에는 무엇을 할지 궁금하다. 이제 그는 선택지가 모두 사라졌다. 처음은 빠져나가려고 애원하며 살려달라고 빌지만 나의 영광스러운 백발의 왕은 자비의 기회를 단호히 거부하며 그의 얼굴에 훅을 날린다. 문제가 해결되자 그는 자리를 떴다. 그는 자신의 오라 파밍 드립을 다시 가져간다. 그리고 미리 아이들에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먼저 브로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문서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는 서랍을 열고 발견한다. 흥미로운 네모 모음. 그들을 한 번만 봐도 아마 이 사람이 대박을 터뜨렸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소녀는 지금 자기가 뭘 읽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그에게 이 언어는 낯설다. 그래서 그는 하카마의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 강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은 왜 이 도적들이 타락한 자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쓰러뜨린 괴물의 찢어진 잔해를 조사한다. 이렇게 하면 그는 방 안에 떠있는 주변 나노머신들의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다. 아무도 최소한 지난주의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우연히 발견한다. 분명히 한 귀족이 그들에게 괴물을 데리고 왔고 그 생물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대신 그는 그들에게 작은 단서를 남겼다. 교활한 악당은 곧 나라의 멸망을 암시했다. 진은 이 세부 사항을 나중을 위해 기억해둔다. 당연히 정리구역을 탈출하는 아이들로 전환된다. 누아르는 결국 그녀의 남동생과 재회하게 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오랫동안 꼭 껴안으며 둘 다 크게 다치지 않아 안도감을 느낀다. 당신. 그녀는 돌아서서 진을 신으로 부르며 그의 모든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반면 브로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것 말고는 그는 현재 산적들을 제압하고 있는 빨간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 궁금하다. 듣자 하니 그들은 길드 직원들이라고 한다. 사실 그들 가까이에 서 있는 웅장한 머리카락과 수염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도시의 길드장이다. 남자는 짐에게 끌린다. 그리고 다가와서 그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다. 우리 소녀는 자신의 관여를 인정한다. 페드라이크에게 자신을 조합장으로 정식으로 소개하고 그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그 남자를 한 번 쳐다본다. 그를 응시한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맞지 않고 쓰러뜨릴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열등한 종족의 외형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파드릭은 이 남자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드마스터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도적 소탕 요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진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는 어떤 영주라도 산적을 잡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길드장은 웃으며 영주조차도 그 정도의 권한은 없다고 주장한다. 범죄를 처리하는 것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길드원들의 의무로 여겨진다. 설령 이 땅의 지배자인 샤피안경이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그 상황을 왕에게 보고해야 한다. 파드릭은 자신의 추측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진은 지금으로부터 1억 년 전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영주가 시장을 의미하고 길드는 경찰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피엔경은 쉽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진은 자신이 산적들에게서 회수한 모든 문서를 길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으며 넘기기로 결정한다. 필드마스터는 그중 하나를 읽어보는데 그것이 산적들과 거래한 사람들의 정식 명단임을 깨닫는다. 이 목록 덕분에 그들은 쉽게 전체 그룹을 체포할 수 있다. 궁금해진 진은 도시 영주의 이름도 목록에 있는지 묻는다. 인상적인 점은 샤피온경의 이름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감추는 영리한 악당임을 보여준다. 지금으로서는 진이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도왔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한다. 길드장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 길드가 그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낼 책임을 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시킨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포이루와 니노처럼 부모를 잃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엉망이다. 그래서 진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요청한다. 충격적으로도 이 시대에는 마을에 대피소조차 없다. 헤드렉은 이 아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지만 둘 다 열등하다고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어려울 것이다. 아이들은 토라져 있고 진은 이 세상이 모두 똑같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다. 그녀는 일할 곳이 없더라도 이 아이들을 혼자 두고 싶지 않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그래서 그는 이 두 사람이 기회가 있다면 어딘가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다. 포아르는 동의하며 한번 해보고 싶어한다. 이것은 진에게 한때 필요하다면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던 황금기사 아르거스를 떠올리게 한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왕도 크레모티아에 도착하여 아르거스, 즉 황기사님이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진다. 그의 거주지에 도착하여 그는 팀에게 오늘은 쉬라고 말한다. 아르거스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그는 자부심과 영광으로 그를 맞이하는 하녀들과 집사들의 수혜문에게 환영을 받는다.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하인들의 반응에서 성기사로서는 무슨 일이 있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사는 주인님이 막 돌아오셨을 때에만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다.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여동생은 위에서 노려보는 눈빛으로 그 장면을 지켜본다. 아르거스는 보고서를 받고 즉시 두통이 온다. 상황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 침입자가 수도 안으로 들어와 혼란을 일으킨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그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면의 심생을 길들이도록 도운 사람이 진짜 문제다. 그의 가장 유력한 추측은 하르네스카 아카데미 출신의 누군가라는 것이다. 그곳은 그들의 몰락을 꾀하는 수상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다. 어쨌든 그는 수도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동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때 진과 그의 일행은 수도를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3일이 순식간에 소탕 임무로 흘러갔다. 포아르는 그들처럼 열등한 존재들이 수도에서 정말로 맡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진은 자신이 친절한 사람인 만큼 그들에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만으로도 이미 큰 이점이 된다고 안심시킨다. 그래서 그는 아이에게 더 자신감을 가지라고 권한다. 한편 하카마는 저 멀리를 가리키며 수도가 가까이에 있다고 전한다. 우리 소녀는 왕의 수도입 웅장한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완전히 넋을 잃고 놀라워한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수도 안에 도착한다. 사방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다. 하카마는 수도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모든 종류의 상품을 구할 수 있다고 밝힌다. 그들이 한때 언급했던 코다마 의상까지도. 진은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가져간다. 여러 곤충 돌연변이들에 대한 공지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많아서 그들이 모두 어떻게 다르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준다. 거리도 깔끔하고 수도의 안전도 최고 수준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모든 이점에도 불구하고 역겨운 부분들이 있다. 각 시대마다 고유한 문제들이 존재함을 반영한다. 그는 하카마에게 학원의 입학시험에 대해 묻고 그것이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임을 알게 된다. 그들은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엿듣다 보면 그들이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못 본 척하면서 그들은 가고 있다. 단디 소녀는 이 무리가 모두 열등한 종처럼 보이는데도 하르네스크 아카데미에 입학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우리는 호텔방에 도착한다. 하카마와 니노가 푹신한 침대 위로 뛰어오른다. 그들은 마침내 제대로 된 곳에서 잘 수 있다. 그의 최초 목표였던 수도에 도착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비록 지금이 새로운 시대이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생존을 위해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형은 산적소탕으로 목돈을 받았지만 그 돈이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 특히 4명이 함께라면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추가적인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은 아르고스와의 회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들은 그 남자의 위치나 그에게 이끌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도 알지 못한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추측하며 먼저 부패자를 조사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그는 이 시대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런 괴물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타락자는 본질적으로 매우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살아있는 이들이 다시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쨌든 그는 아무렇지 않게 하카마에게 이 나라 사람들은 무언가를 조사해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본다. 그들은 보통 그 주제에 관한 책을 읽거나
아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한다. 책 자체가 꽤 비쌉니다. 마을에서도 그 책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함께 모여 읽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왕도에는 장관을 이루는 도서관이 있어 연구가 훨씬 더 쉬워진다. 진은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 이제 그는 그 도서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구라가 남긴 실험실에 대한 단서. 다음 장면에서 브로는 접수 데스크에 있지만 그 여자아이는 그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대놓고 거절한다. 왜냐하면 최근 신성한 국가재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무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인된 학원이나 귀족의 학생들만이 그런 장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소년의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진다. 카마는 진에게 브로가 지금 상태로는 읽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스꽝스럽게 상기시킨다. 그는 글자를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 형은 마치 시험 준비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머리를 극적이고 있다. 두 남자가 망토를 입고 그들의 임무의 일환으로 몰래 그들을 염탐하고 있다. 그들은 진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다가온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폭력적인 주먹질로 시작되는 대화이다. 우리 소녀는 반사적으로 바로 주먹을 움켜잡는다. 소개에서 그렇게 훌륭한 예의를 보인 남자를 조롱하기 전에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도시의 안전은 글렀군. 하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거만하다. 진은 주먹을 들어 올려 막아낸다. 강력한 마법 폭발을 막아내는 것. 그 전사는 그가 예리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한다. 푸아르는 이 사람들이 민간구역 한복판에서 대놓고 신성력을 사용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소녀는 이 루저들이 대체 뭐하는 놈들인지 알고 싶어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에 현상금을 걸었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는다. 하지만 그게 결국 그의 이익이 된다. 이 불량배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으면 수도에서 사라지라고 진의 그룹을 위협하지만 진은 자신의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는다. 그 남자가 다시 공격해보라고 유도하고 있다. 그의 주먹이 걸려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도시 딱딱한 땅에 세게 부딪혔다. 그들 중 한 명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한 후 그는 자신을 향해 마법탄을 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 몸을 돌린다. 진은 피하거나 막는 것을 거부한다. 불타는 공격을 정면으로 맞섰다. 이 남자가 큰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하지만 연기 속에서 한 손이 나타난다. 그가 재빨리 그 남자를 붙잡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어올린다. 진은 진지한 어조로 그들이 자신에게 도전하면서 한심할 정도로 약하다고 조롱한다. 그들이 시도할 의지가 있다면 말이지. 이 친구는 정말로 이 이야기의 고조 사토로야. 한편 그의 희생자는 어떻게 하찮은 종족이 이렇게 강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갑자기 한 기사의 명령이 싸움을 멈춘다. 카리나는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의 휴일을 방해받아 짜증이 난 것이다. 그 소녀는 진을 공격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하카마와 우리 소년을 마지막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싶어 할 뿐이다. 진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여 아르거스와 연관된 누군가의 주의를 끄는 소동을 일으켰다. 그녀가 지금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도 길거리 싸움을 진압한 후 카리나는 진을 발견하자마자 흥분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침내 열등한 종인 진이 다시 도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현장을 포착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녀는 막 그에게 훈계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지만 근처에 서 있던 반인반수 관중이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다고 인정한다. 관중은 진이 실제로 먼저 공격을 당한 사람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싸움 중에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카리나가 공격자들의 얼굴을 확인할 때 그녀는 그들이 하니스 아카데미에서 늘 말썽을 부리는 익숙한 후배들이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챈다. 그녀는 성스러운 대장의 여동생이 다시는 이 혼란에 연루되지 않기를 조용히 바란다. 진은 카리나에게 지금 순찰 중인지 묻고 그에 대해 질문한다. 그는 길드 회원들이 보통 도시 주변에서 이런 임무를 맡는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카리나는 근처 카페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질서를 유지하는 자신의 야간 책임을 단순히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대답한다. 이제 그녀는 진이 학원의 여러 강한 학생들을 손쉽게 이기는 것을 직접 보았으니 마리나는 선장이 이전에 가졌던 이른바 열등한 인간에 대한 의심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러고 나서 자신을 변명하려 하며 진에게 다시는 문제에 휘말리지 말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진은 그녀를 그렇게 쉽게 떠나게 두지 않고 대신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이 그녀의 아르거스 대위를 만날 수 있도록 동행해달라고 부탁한다. 마침내 고대 인간이 제7사단의 아르거스 대장과 면담할 기회를 얻게 되면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그 남자에게 자신들을 고용해달라고 요청한다. 아르거스에게 그가 이전에 도움을 제안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아르거스가 그와 함께 온 아이들에 대해 묻자 진은 아르거스가 찾고 있던 산적들과 결국 마주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들을 길드에 넘기기 전에 붙잡는 데 성공했다. 아르거스는 열등한 종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그렇게 빠르게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 불안해진다. 진은 계속해서 니노와 그의 누나 포아르를 데려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열등한 종족으로 여겨져 사람들이 그들을 나쁘게 대할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진은 선장에게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아르거스 선장은 그 고대 인간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음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진은 자신이 아이들을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질 의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아르거스는 이 추론을 흥미롭게 생각한다. 아이들은 희망에 찬 표정으로 그들의 구세주를 바라본다. 그때 선장은 재빨리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고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진에게 아이들이 자기 집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침착하게 말한다. 장소에 머물 수 있고 진이 학원에서 교사로 일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만 일할 수 있다. 진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인다. 곧 아이들은 메이드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포아르는 선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선장은 다른 하녀들에게 그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다. 진이 아거스와 함께 걸어간다. 그는 선장에게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데 어떤 함정이 있는지 묻는다. 아르거스는 진이 원래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설명한다. 그 후 선장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진에게 하르네스카 아카데미에 잠입해달라고 말한다. 진은 진지해지며 제대로 된 설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아르거스는 수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권력 투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여러 파벌들이 왕좌의 통제를 두고 조용하고 냉랭한 암투에 휘말려 있다. 이는 왕이 중태에 빠져 언제든 세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일반적인 계승 분쟁 외에도 정당한 왕위 계승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며 이 시대 사람들이 침입자라고 부르는 오염자들까지도 자신들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샤피온 경을 기억하며 그보다 더 골치 아픈 인물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선장은 이 사람들을 폭로하고 그들의 숨겨진 기지를 찾아내고 싶다고 말하며 현재 그가 가장 의심하는 곳은 하니스 아카데미라고 한다. 그때 아르거스가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진에게 자신의 여동생인 미리아 올텐을 소개한다. 그는 그녀가 그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으며 그곳으로 그를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리아는 즉시 그녀의 날카로운 입담을 드러낸다. 그녀는 카리나가 아까 그랬던 것처럼 진을 비천하고 열등한 종족이라고 부른다. 선장은 재빨리 그녀를 막으려 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열등한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진은 그녀의 무례한 태도를 지적하고 그로 인해 선장은 당황하며 그녀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카리나는 진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인다. 미리아는 사실 매우 유능하지만 열등한 종을 매우 싫어한다고. 미리아는 계속해서 진에게 모욕을 퍼붓고 그녀는 그가 강사의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카마는 그녀의 보호자가 글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하지만 하카마는 곧바로 진이 정말로 얼마나 강하고 유능한지 칭찬하며 말을 이어간다. 그녀의 말에 카리나는 미리아가 아까 학원생들에게 아르거스를 공격하라고 시킨 사람이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다. 선장은 거듭해서 다시 사과하고 자신의 여동생을 제대로 훈육하겠다고 약속한다. 진은 화제를 돌려 아르거스에게 자신이 학원에서 정확히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묻는다. 아르거스는 자신의 관찰에 따르면 진이 정령술에 꽤 능숙해 보인다고 답한다. 그래서 그는 진이 기본 원칙을 가르치기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는 이어서 4가지 기본 정령술을 점화, 방출, 빙결, 치유라고 나열하고 이 중 2가지만 쓸 수 있어도 이미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의 기본은 오직 4가지 정령술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다. 진은 아까 만난 도적 두목이 사실 꽤 실력 있는 사람임을 깨닫는다. 그가 사용한 능력은 이곳에서 이미 특별한 영술로 간주될 것이다. 라이언은 자신이 결심하자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그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로 넘어간다. 마침내 하카마가 아카데미 입학시험을 볼 시간이 되었다. 아르거스가 진과 함께 들어온다. 그는 그가 올해 강사 임무를 맡아 책임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매년 기사단의 한 부서가 이 직책을 맡아야 하는 것 같고 이번에는 7부의 차례이다. 진은 조용히 그들 뒤를 따라 걷는다. 누드만이라는 뚱뚱한 남자가 내내 그를 계속 쳐다본다. 그들은 결국 촌장의 집에 도착한다. 물론입니다. 번역할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아르거스는 그녀에게 공손히 인사한다. 교장 선생님은 자신의 옛 제자가 기사단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이어서 국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파벌 투쟁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갑자기 진을 비판하기 시작하며 선장에게 학원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열등한 종을 보낼 것이라고. 선장은 진이
자신의 부서에서 누구보다도 더 유능하다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마른쥐인 기타경이 교장 선생님이 진을 그들의 교사로 받아들일 것처럼 보이자 그는 재빨리 그 생각에 반대한다. 이제 그는 가난한 고대 인간을 모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그들은 열등한 인간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 후 교장 선생님은 루드먼경을 향해 돌아서서 이번 항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묻는다. 뚱뚱한 남자는 그 걱정에 아무렇지 않게 동의한다. 하지만 그들은 학생들과 다른 강사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반발에 대한 현실적인 논거를 제시한다. 교장도 시위에 동참하며 자신도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진은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채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당당히 드러낸 후 그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한다. 그는 침착하게 예의를 갖추어 자신을 소개한다. 그가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어서 영주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며 자신이 열등한 종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를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또는 그가 그 역할에 필요한 권한이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만이 유일한 관심사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을 그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아르거스가 교장 선생님이 직접 자신을 시험해 보았냐고 제안하자 그자는 동의한다. 그리고 하루누스카 아카데미 정령술 훈련장에서 빠른 모의 전투가 준비된다. 교활하고 깡마른지가 진 앞에 나서는 자이다. 그는 오늘은 주변에 학생이 몇 명밖에 없으니 진이 너무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 거라며 웃으며 말한다. 교장 선생님은 그 후 규칙을 설명하고 오직 정령풀만을 사용하여 싸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새로운 교사가 학원에서 가르쳐주기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몇몇 학생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 모이고 관중들 사이에 미리아도 서 있다. 신이 난 것은 그녀가 마른쥐가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은 이미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지만 조용히 한숨을 내쉰다. 그리고 연구소가 그분의 능력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아르거스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가 추천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실제로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진이 모두 앞에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까봐 걱정한다. 반면에 로드 기타는 매우 신이 난 듯 보이며 진을 제자리에 두고 경기를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는 재빨리 자신이 성공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진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거대한 화염구를 즉시 발사한다. 진은 침착하게 공격을 손쉽게 피한다. 여전히 마른쥐는 자신이 이 대회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며 선장의 판단이 틀렸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의 에이스 공격인 번개창으로 이어집니다. 진은 계속해서 모든 공격을 피하며 천천히 그의 신경을 건드린다. 마른쥐는 모든 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계속 도망치는 것뿐이라고 믿는 반면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생각한다. 이러한 종류의 힘은 결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진은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독특한 영혼 예술을 드러냅니다. 그는 중력 조작 공격을 사용하다가 추락하여 죽는다. 마른쥐 군주 기타를 땅에 억지로 눕혀 그를 꼼짝 못하게 누르며 그가 처음부터 승산이 없었고 그의 오만함이 결국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의장과 뚱뚱한 남자 로드맨은 둘 다 그들이 목격한 것에 충격을 받는다. 아르고스와 그의 여동생까지도. 미리아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그렇게 깔끔한 힘의 시연을 보고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볼 때 진은 침착하게 자신이 단순히 기타 경을 둘러싼 중력을 조작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이 이런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진은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조용히 미소 짓는다. 학원 학생들과 강사들 모두가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기타경은 땅에 납작 엎드린 채로 분노에 이를 갈았다. 기치킴하게 비참해 보였다. 쭈글쭈글한 노인을 순전히 연민해서 우리 그다음이체 덩정 영웅이 마침내 출시된다. 그를 짓누르는 중력의 압력. 그는 그런 영혼 기술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며 멘탈이 무너진다. 그는 열등한 사람이 어떤 불법적인 속임수를 쓰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소녀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언어적 학대를 영웅처럼 묵묵히 받아내고 그 노인은 카렌처럼 그의 얼굴 앞에서 소리를 질러댄다. 교환을 지켜보던 교장은 침착하게 결정을 내린다. 주변 학생들도 감탄하고 있다. 특히 미라이아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신성을 통제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보통 하급자들은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녀의 호기심이 솟구친다. 그리고 그녀는 진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결심했다. 장례는 일주일 후
환영식으로 전환된다. 의장 선생님은 하누스카 아카데미가 침입하는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발표한다. 그 벽 안에서 따라가지 못할 만큼 약한 자는 있을 자리가 없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위와 영향력으로 가득한 미래가 보장됩니다. 위에서 몇 개를 관찰하면서 미리아 근처에 서 있는 몇몇 데미 휴먼들은 얼마나 많은 신참들이 모였는지에 놀라고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귀족 가문 출신조차 아니다. 리우스라는 사자 반인간이 미리아에게 아무렇지 않게 인사한다. 그녀가 직접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그녀는 언급한다. 채팅하는 동안 그는 갑자기 짜증나는 것을 알아챈다. 교수진 옆에 앉아있는 하급자가 거의 질식할 뻔한다. 미리아가 그 열등자가 사실은 그들의 새 선생님이라는 것을 밝히자 그는 완전히 평정을 잃는다. 그녀는 리우스에게 외모만을 기준으로 한 솔직한 첫인상을 물어본다. 그녀는 그 남자를 아내도 없고 인생도 없는 평범한 아무개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묘사한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인정한다. 여러 시선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첫날부터 아카데미를 너무 노골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닫는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무가치하고 열등한 존재에서 좀 더 중립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로 재브랜딩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는 등에 거대한 표적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식이 끝난 후 마침내 그의 첫 수업 시간이 되었다. 한편 기타경은 상급생들을 모아 정규 수업이 공식적으로 재개되었음을 알린다. 그는 올해 새로 합류한 유망한 신인들에게 뒤처지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경고한다. 그렇긴 하지만 그는 왜 반의 대부분이 결석했는지 화가 나서 따져 묻는다. 노예는 속으로 미소를 짓는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열등한 자가 가르치는 수업을 듣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할 것임을 그는 완전히 알고 있다. 그 기름진 쥐는 오늘 강의가 진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리기까지 했다. 놀랍게도 우리 교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자신 있게 연단에 서서 자신을 뉴스피릿 테크닉 강사라고 소개한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리우스는 자신이 정말로 학원에서 가장 엘리트반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뻔뻔스럽게 묻는다. 우리 소녀는 차분한 미소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심지어 사자 데미 흠원에게도 이 수업이 자기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자유롭게 떠나도 된다고 말한다. 그렇게 정해진 후 그는 즉시 한 가지 규칙을 제시한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을 상대로 신의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의 논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는 신성한 힘이 억제제의 재생 능력을 억제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인간은 상처를 입은 후에도 정상적으로 회복합니다. 그것의 진정한 목적이 항상 침입자를 제거하는 것이었음을 드러냈다. 그 말을 듣자 뒤쪽에 있던 어떤 수다쟁이가 험담을 하기 시작한다. 그가 신성한 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를 나약하다고 부른다. 그 버릇없는 녀석은 자기 힘을 어떻게 쓰든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우긴다. 약간 짜증이 난 진 교수가 그에게 자신이 정말로 소문대로 약한지 시험해보라고 초대한다. 바로 그 수업 중간에 그는 학생에게 자신의 가장 강한 기술로 자신을 때려보라고 말한다. 그 아이는 거만하게 웃으며 교수님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다시는 수업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기회를 포착한 그는 에너지가 번뜩이는 번개창을 만들어낸다. 기타 경조차도 긴장하며 교실이 이런 무모한 공격을 견디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주저하지 않고 그 학생이 창을 진을 향해 곧장 던진다. 방 전체에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모두가 임페리어가 파괴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안개 속에서 칼날이 튀어나오고 그의 못생긴 얼굴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며 벽에 쾅 하고 박힌다. 진은 만약 정말로 자신을 끝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 검이 자신을 완전히 꿰뚫었을 것이라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게 그는 학기 첫 수업을 마친다. 절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리우스는 침묵 속에서 그 기술이 정령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지켜본다. 진 교수는 계속해서 열등한 사람들이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약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부드럽게 설명한다. 그런 다음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으로서 그는 그것이 자신을 무엇으로 만들겠냐고 묻는다. 그의 아우라는 자신의 질문에 답하면서 절정에 이른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라고 그는 선언한다. 다음으로 그는 두 번째 교훈을 전한다. 같은 아이에게 정령술을 발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마치 모두가 아는 사실인 것처럼 학생은 모든 것이 생생한 상상력에 달려있다고 대답한다. 무언가를 충분히 선명하게 상상하면 영혼이 그것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진 교수는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들이 모두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고 덧붙인다. 그는 영혼이 서로 다른 파장에 반응하며 그것들이 실제로 그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총 8개의 주요 파장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이그니스, 태원, 치유,
그리고 자유. 네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 제어, 빛 제어, 배기 조절, 공간 조작 또한 존재합니다. 기디언경은 그가 8개 모두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거의 질식할 뻔한다.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소녀는 공식적으로 그의 첫 진짜 강의를 시작한다. 날 저녁 늦게. 그는 아카데미의 비밀을 조사하기 위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고민한다. 캠퍼스는 구석구석마다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수업에서 발표한 후 그는 주요 화제의 인물이 된다. 그가 답을 원한다면 학생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접근해야 한다. 가는 길에 그는 미디어와 마주친다. 주저하지 않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한다. 그는 자신이 모두가 낙인 찍는 이른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면 어떻게 다를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그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가 8가지 성령수를 모두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다면 말이다. 대부분의 반인조차도 그것을 해낼 수 없다. 우리 소녀는 어깨를 으쓱이며 그녀에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을 서로 다른 파장 사이에서 탭을 전환하는 것에 비유한다. 물론 실제로는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그는 이 대화를 좀 더 사적인 곳에서 계속하자고 요청한다. 혼자가 되자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다. 이번에는 그는 자신이 카다마 마을 아래에 몇백만 년 동안 냉동수면 상태로 놓여 있었던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그녀는 그가 겨울잠에 들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 그는 자신이 조국을 위해 특수부대 요원으로 복무했다고 솔직하게 대답한다.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마치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궁금해진 그녀는 더 묻는다. 왜 조국을 위해 싸운 사람이 냉동수면에 봉인되어야 했는지. 그는 슬퍼하며 자신의 임무를 실패했다고 고백한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면 모두를 구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실패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또한 교수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옳든 가문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그는 그녀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그녀는 곧 그를 먼지투성이의 낡은 방으로 이끈다. 예전에는 강사들이 교재를 보관하던 저장 공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선반 중 하나에 놓인 부엉이 조각상이 그의 시선을 즉시 사로잡는다. 그는 그녀가 그를 여기로 데려온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묻는다. 그래서 미디아는 이 보관실 바로 옆에 위치한 이상한 빈 공간을 조사해왔음을 인정한다. 그 공간은 단순히 사용되지 않는 것 치고는 너무 커서 그녀는 분명히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한다. 지체 없이 진 교수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뻗어 부엉이 조각상을 집어든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듯 옆눈질을 하며 왜 그가 먼지 쌓인 오래된 장식을 쓰다듬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가 그것을 약간 비트는 순간 책장이 미끄러지듯 열리며 더 깊은 안쪽으로 이어지는 숨겨진 통로가 드러난다. 그는 그녀가 비밀방의 존재에 대해 옳았다고 침착하게 축하해준다. 미리아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장치를 풀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말문이 막혔다. 우리 교수님은 부드럽게 방 안이 두꺼운 먼지층에 파묻혀 있었지만 부엉이만이 유일하게 깨끗한 물건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설명하신다. 그 후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혼자 수상한 방을 조사하러 들어가는 동안 뒤에 남아있으라고 말한다. 놀란 미리아는 자신도 함께 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안에 위험한 침입자가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상기시킨다. 금발의 여자는 자신의 실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안다. 그녀는 자신이 반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며 오직 그녀의 오빠만이 그녀의 실력을 능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로 결심한다. 두 사람은 예상보다 훨씬 깊게 뻗어있는 낡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간다. 미리아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빛을 이렇게 손쉽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조용히 감탄한다. 지는 이곳이 판타지 게임에서 몬스터가 등장하기에 완벽한 던전 같다고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던지지만 그 말에 소녀는 그의 게이머식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 다시 궁금해진 그녀는 그의 과거 이야기를 또다시 꺼낸다. 그녀는 그가 용의자가 아니니 이미 마음속에 용의자가 있는지 묻는다. 기업을 추적하는 것은 본래 그의 전문 분야였다. 그는 그녀가 그의 믿기 힘든 이야기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재미를 느꼈다. 그녀의 신뢰에 대한 작은 보상으로 그는 러드먼경이 어딘가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있다고 밝힌다. 그녀는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고 즉시 묻는다. 임 교수는 그 남자가 강의 중에는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뭔가 깊이 불안하게 만드는 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그 기름진 놈은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분위기를 풍긴다.
그는 이런 행동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그는 그 남자가 교사치고는 지나치게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꽤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미리아는 처음에는 기타 경을 의심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진은 그녀의 이론을 일축하며 자신의 감정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코 진정으로 사악한 일을 꾸밀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그녀가 놀란 것은 진이 주름진 그 노인 괴짜가 아마도 마음씨는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까지 말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두 사람은 계단의 맨 아래에 도착하고 그곳은 지하실 입구로 이어진다. 거대한 먼지로 가득 찬 홀로 이어진다. 미리아는 학원 부지 바로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미공을 보고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갑자기 진도 걸음을 멈춘다. 그 역시 너무 놀랐기 때문이다. 그는 상상 속에서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곳에 카구라의 연구실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진이 나노머신으로 보호된 문을 바라볼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단순히 영혼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을 보며 그는 이곳이 정말로 카구라의 실험실임을 확신하게 된다. 미리아는 오랫동안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긴장하게 된다. 그녀는 이 거대한 문이 그동안 내내 학원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알아내지 못했다. 진은 그녀에게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문을 열기 위해 특별한 접근키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하카마가 코다마 마을에서 열쇠를 물려받았던 일을 기억하며 이곳에도 누군가가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열쇠를 물려받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진은 이미 자신이 자동으로 전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침착하게 손을 앞으로 든다. 잠금 시스템은 즉시 그를 최고 권한을 가진 인물로 인식한다. 그리고 재빨리 그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 커다란 문이 천천히 열리자 진, 이 나라의 지배자를 전복하려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진다. 이곳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리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이런 것이 그들의 아카데미 바로 아래에 줄곧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진에게 정말로 열쇠가 필요하지 않았는지 묻고 진은 고대 인간들은 그런 점에서 특별하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미리아는 마침내 진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하고 조용히 그를 따라 지하 깊숙이 숨겨진 실험실로 들어간다. 안에서 그들은 여러 부패한 물론입니다. 번역할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들 모두는 전혀 흥분하는 기색 없이 완전히 침착함을 유지한다. 진은 산적들이 이전에 가둬두었던 오염자들을 기억하며 그들 역시 마침내 풀려나기 전까지는 유난히 조용히 있었던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어떻게 누군가가 이렇게 거대한 오염체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런 곳까지 옮길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미리아는 오빠의 이 학원에 대한 의심이 결국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그들이 조용히 그곳에 숨어서 기다리자고 제안한다. 그래야 이 일의 책임자가 누구든지 매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인들은 분명히 조만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은 그녀에게 가만히 서서 기다리기보다는 아카데미를 신속하게 봉쇄하고 먼저 이 타락자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리아는 이 계획의 주모자가 도망가게 놔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은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이 타락자들이 날뛰기 시작하면 학원에 있는 모든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녀의 오빠도 아마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하자 소녀는 마침내 그의 방식에 동의한다. 진은 이어서 이 모든 일에 대해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말하며 그런 예감이 들 때마다 자신의 본능이 보통은 맞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덧붙인다. 그는 자신이 실험실을 좀 더 조사해보겠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위로 올라가서 그녀의 오빠를 데려오라고 부탁한다. 그래야 학원의 통행금지를 내리고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를 지상으로 돌려보낸 후 진은 지하시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유용한 단서를 발견하기를 바라며 한편 지상에서는 그 마른 쥐가 새로운 교사에게 졌다고 조롱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진을 열등한 종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명성을 망친 것에 대해 진을 탓한다. 교장 선생님은 그 다음에 기타경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그 마른 쥐에게 이상한 움직임을 멈추라고 말한다. 학생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교장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다. 그날 아침부터 실종된 루드먼 경에 대해 질문을 받기 전에 교장 선생님은 압도당하는 기분이지만 뚱뚱한 남자가 없는 것이 그녀를 더욱 걱정하게 만든다. 바로 그때 그녀는 학원 위에 어두운 구름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한다. 한편 미리아는 지표면을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녀는 루드먼경과 마주하게 된다. 아침부터 실종되었던 뚱뚱한 남자. 이제 그는 분명히 나쁜 짓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수하게 사악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실험실로 돌아온 짐은 배는 살아있는 것처럼 맥동하는 이상한 붉은색 포털들을 조사한다. 그는 이 존재가 실제로 살아있는지, 그리고 만약 카구라가 그것을 만든 사람이다. 쥐는 그제서야 메시지를 발견한다. 나노머신 주입기와 함께 카구라가 남긴 메시지. 큐브. 고대 인간은 큐브가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단서를 담고 있기를 바란다. 그는 재빨리 큐브를 활성화하고 카구라의 홀로그램이 커피를 들고 느긋하게 나타난다. 구라는 진이 다른 누구보다 먼저 이 시설에 도착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 연구소가 그가 깨어날 위치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박사는 이 실험실에서 인류가 수억 년 전에도 결코 이루지 못했던 장치를 개발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그 장치의 힘 중 일부가 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젝터 안에 봉인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성취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한 뒤 마침내 그가 언급하고 있는 놀라운 장치가 무엇인지 밝힌다. 실제로는 텔레포트 장치이다. 그는 카구라가 이런 규모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르거스는 침입자들이 도시 전역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한다. 이 기기의 소유자가 이 모든 일의 배우일 가능성이 높아. 특히 이 아래에 동물원만큼이나 많은 그물들이 갇혀 있으니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는 미친 과학자의 녹음된 메시지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챈다. 원래 텔레포트 장치는 순수한 파란색이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빨간 장치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냥. 근처 시계가 12시를 알리는 순간 장치는 거친 윙윙거림과 함께 작동한다. 사람은 자신을 다잡으며 그 안에서 기어나올 악몽이 무엇이든 맞설 준비를 한다. 대신 안에 있는 모든 침입자는 물론입니다. 번역할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세상에서는 아르거스와 성기사들이 그들의 최악의 악몽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한다. 수백 명의 침입자들이 하늘에서 왕도 위로 쏟아져 내렸고 마치 배틀로얄 게임에 막 참가한 것처럼 보였다. 지하로 돌아가자. 기름지고 뚱뚱한 남자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미리아를 바라본다. 그는 왜 그녀가 그렇게 긴장하고 조급해 보이는지 비웃듯이 묻는다. 미리아는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는 돼지에게 싸움을 걸 생각이 아니라면 비켜서 라고 차박대 말한다. 진심으로 놀란 루드만경은 그녀가 자신을 꽤 오랫동안 조사해왔다고 의심했음을 인정한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단순히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미리아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차분하게 심판의 날이 도래했음을 선언한다. 대머리가 되어가는 감자는 한숨을 쉬며 원래는 이 사건을 미루려고 했지만 그의 실험실을 몰래 엿보던 두 마리 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행하게 되었다고 털어놓는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대한 진짜 위협이 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직감은 새 강사가 미리아의 오빠처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는 이미 진이 숨겨진 통로를 발견한 사람임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이 자리에서 모든 목격자를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짓는다. 미리아는 그가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는 생각에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한다. 루드만의 얼굴에 소름 끼치도록 악마 같은 미소가 번진다. 그가 모은 상상할 수 없는 힘에 대해 자랑할 때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한 소녀가 그의 머리보다 더 큰 냄비를 들고 조용히 그의 뒤로 다가가고 있다. 미디아는 긴장해서 땀을 흘린다. 그 소녀에 대한 두려움과 이 터무니없는 계획이 실제로 성공할지에 대한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주저하지 않고 하카마는 그녀의 작은 팔로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휘둘러 그 뚱뚱한 자식의 기름으로 가득 찬 머리를 내리친다. 미리아는 충격에 휩싸여 그녀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곳을 찾았는지 알고 싶어한다. 하카마는 급하게 진을 찾으러 왔다고 설명한다. 밖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으며 그들의 수호자가 없이는 모두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가는 길에 그녀는 또 다른 신입생인 쿠도를 만났다. 그 소녀는 교수님이 얼마 전에 창고에 들어가셨다고 말했다. 새로운 소녀는 선생님을 기절시킨 것에 대해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지만 하카마는 그 변태가 당연히 그럴만했다며 주장한다. 게다가 그는 그들의 얼굴을 뒤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면 금발공주에게 쉽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었다. 그 순간 진은 마침내 계단 꼭대기에 도착한다. 걱정스러운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다가 바닥에 쓰러진 볼링핀처럼 널브러져 있는 축 늘어진 돼지를 발견한다. 아카마는 그를 재빨리 정신 차리게 하고 밖의 도시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고 알린다. 그는 전혀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구실 침입자들이 보내질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군데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리아는 그 사실을 깨닫자 창백해진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한순간도 더 지체하지 않고 밖으로 달려나간다. 도시 곳곳에 불길이 치솟고
거의 절반이 폐허로 변했다. 지옥이 벌어지자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힘이 피우는 모든 생물들 중에서 괴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필객스. 단연코 가장 강력하게 돋보인다. 사랑하는 집이 이런 상태로 변해버린 것을 본 미리아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한편 진은 기회를 잡았을 때 그 장치를 파괴했어야 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실패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낀다. 하카마가 다시 한번 그를 현실로 끌어당긴다. 그녀는 멀리서 보이는 거대한 촉수괴물을 가리킨다.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왕궁을 바로 겨냥했다. 자신의 실수를 속죄하기로 결심했다. 진은 카구라가 남겨둔 주사를 사용한다. 그것을 사용한 후 그는 약화된 형태의 순간이동 능력을 얻게 된다. 미친 과학자는 나노머신이 24시간마다 한 번만 활성화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만 저장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그 범위는 사용자의 시야 내에 짧은 거리로 제한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일반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며 진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시야가 닿는 한 거의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 그가 단 1초라도 사라진다. 그리고 거대한 레이저 빔의 경로에 바로 다시 나타난다. 왕궁을 강타하기 직전에